자, 양승범 팀장 목동에서 달려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잖아요. 예, 목감기 때문에 목감기. 예, 전문가 목소리를 좀 성대모사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다행히 감기약 먹고 네. 감기는 거의 다 나았고요. 네. 제 목소리 많이 돌아오지 않았나요? 아니 목소리가 네. 저 근데 큰 차이를 못 그래요? 느끼겠어서 이게 저는- 워낙 좀 허스키 하시니까. 예. 근데 지난주에는 좀 가라앉는 목소리였고 지금 좀 방방 뛰는 목소리. 주변 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전문가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네. 낯간지럽다. 원래 모습이 아니다. 원래 양 팀장님 모습이 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연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본연의 모습으로 무슨 얘기해 주실 건데요? 예. 우선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어제 SBB가 인수되면서 음.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시장의 우려는 또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보고요. 주말 동안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진짜 무서운데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속적으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 상업용 부동산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예. 이거 잠시 후에 예. 들어보도록 하죠. 하고 오늘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뭐 네. 실적은 사실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이던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와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얘기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던스로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언제쯤 바닥이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업황이 언제쯤 돌아설 것이며. 과연 언제가 바닥일 것인가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예. 어제 시장은 다우하고 S&P는 올라가고요. 나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이 시장 지도를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이 은행주와 빅테크들이 서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SBB가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은 빅테크들은 또 일부 조정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지역은행들의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빅테크들이 이제 워낙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은행들이 오히려 중소형주 역할을 하고 빅테크들이 이제 대형주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나스닥 하면 좀 위험자산, 은행주 하면 안전자산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 흐름? 예, 은행이 위험자산인가? 빅테크가 안전자산인가? 뭐 이런 좀 도리도리하게 되는 시장의 흐름이 어저께도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우려는 하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는 연준과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연준은 지난주에 이제 점도표를 보면 네.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심지어 내년에 금리 인하도 100bp 이하로 보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아니다. 하반기에 금리는 무조건 내린다. 하반기에 침체 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 시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성장주다. 성장주를 사야 된다. 이런 네. 성장주의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연준과 채권과 주식시장의 동상이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누가 맞을 것 같으세요? 뭐 1월 달에도 누구 손모가지 날아가느냐 했는데 결국은 연준이 뭐 시장을 맞춰가는 모습이기는 한데 연준에 맞서지는 말아야 되는데 네. 연준의 스탠스도 시장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중간점에선가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은행주가 급반등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마감 종가를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 시초가에서 급반등했던 걸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니면 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었어요? 차트가 굉장히 신기하게 끝났습니다. 어제 SBB가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은행에 인수가 됐는데요. 네. 예. 720억 달러에 75% 할인해서 165억 달러에 인수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CS가 UBS에 인수됐을 때 UBS 주가는 좀 흔들렸는데 네네. 어제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는 여기 차트를 제가 따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어제 종가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 네. 이 밑에 어딘가에서 종가를 찾아야 되는데 저게 하루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어. 예. 뭐예요? 생뚱맞게 여기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 예. 인수 발표와 함께 네. 50%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예. 결국 SBB가 네. 우량 자산이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닐까. 물론 할인폭이 75% 있었지만 네네. UBS가 CS를 인수했을 때는 신종 자본증권도 상각해주고 뭐도 보장해주고 물론 SBB의 인수일 때도 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장 조건이 네네. 들어가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응으로 봤을 때 SBB는 우량했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다만 SBB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네. 예, 시장에 문제가 왔던 거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네. 예, SBB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 소홀로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도 11% 넘게 이제 올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방은행의 파산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은행으로의 네. 확산은 확실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폭의 흔들림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게 말이 너무 비슷한데 안정 국면은 아니고 진정 국면이라는 거예요? 안정 국면은 이제 끝났다는 거고요. 네네네. 예, 진정 국면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남은 여파가 크지는 않을 거다. 여진이 있을 거다. 네네. 예. 그러니까 작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SBB가 나왔던 것처럼 혹은 CS 사태처럼 시장에 지방은행의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이제 의심이라는 게 이제 한번 생겨나면 사실 쉽게 사그라들기는 어려운데요. 네. 시장은 SBB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연준은 그거에 의심을 좀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SBB 사태는 의회 증언에서 SBB 사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BB만의 문제이고 네. 지금 모든 우리 미국의 은행들은 유동성에 문제 없고 자본도 아주 강력하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은행에 대해서 자산별로 스트레스를 거쳐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불씨는 다 잠재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시장의 의심이 이제 언제 잦아들까가 걱정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네네. 아시잖아요. 예, 아니, 뭐 위약 효과라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데 알사탕 먹으면서 가짜 약과 진짜 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진짜 약군과 가짜 약군을 구분했지만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가짜 약군에서도 약의 효과가 느껴지더라. 네. 예. 그거의 반대가 이제 노시보 네네. 효과인데 네.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수도 있어. 은행이 네. 대형은행이 파산하는 거 아니야? 막 여기가 뭐 도이치방크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부동산 이렇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그게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약간 노시보 효과가 지금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도이치방크 이제 문제에서도 나오는데요. 겁만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친 우려가 현실로 오는,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이 현실로 오는 것처럼 플라시보가 네네. 지나친 우려가 현실로 올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 사실 그런 뱅크런이 생각입니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뱅크런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이치방크와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SBB의 사태와 사실 CS의 문제는 다른 문제였는데, 네. SBB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누군가는 문제가 생길 거야 찾아보니 CS는 사실은 자산 운영을 잘못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 파산한 건데, 네네. 그 다음으로 도이치방크
CS의 문제에서 또 발생이 된 게 신종자본증권이고 그렇죠. 이 신종자본증권을 또 우려를 하다 보니 도이치방크가 나타난 거고 네. 도이치방크의 신종자본증권을 우려를 해서 가격이 하락했지만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 워낙 자산도 튼튼하고 일부 콜옵션을 행사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니 그러면 이번엔 도이치방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일 거야. 이렇게 해서 우려를 찾아가면서 예. 우려를 찾으면서 현실화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도이치방크의 신종자본증권을 건들다가 도이치방크가 뭔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도이치방크 어려운 점은 뭘까를 찾아보니 도이치방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50조 원 전체 상업용 부동산이 50조 원 정도인데 네. 이 중 절반 정도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거든요. 근데 도이치방크의 전체 자산 규모가 1870조니까 네네. 그중에 약 25조, 약 23조, 약 20조 살짝 넘는 돈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 작은 규모로 인해서 도이치방크도 힘들어 이렇게 뭔가 우려를 찾아가는데 이게 도이치방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심지어는 이제 다른 은행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국면입니다. 아니 뭐 문제 있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시장.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강남을 포함한 뭐 지방 소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한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집값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의 선진국 집값의 하락폭이 유독 좀 큰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도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네네. 오피스의 네.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대출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 원인데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뭐 공장일 수도 있고, 뭐 오피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빌딩일 수도 있고, 근린 상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건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그 오피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출이 큰데요. 네. 이게 이제 SBB가 이제 100조가 채 안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제 7, 80배가 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시장까지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려가 됐던 거는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나온 미국의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인데요. 2019년이 4분기가 이제 회색이고요. 2022년 4분기의 공실률이 짙은 파란색인데 전체적으로 주요 도시 모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됐던 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엔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공실률이 5%였는데 네. 작년 말 기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공실률이 4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사무실 5개 가운데 하나는 빈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공실률이 증가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코로나와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네. 기업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인력도 많이 감축하지만 당연히 고정자산인 사무실 같은 것도 많이 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인원도 줄고 있는 상황에 기업의 비용을 감축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상가의 가격은 네. 굉장히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 임대료를 네. 현가로 환산한 게 그 건물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면 가격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담보 가치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LTV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이제 은행에서 네. 100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50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네네. 공실이 막 생기면서 건물 가격이 70원이 되면 이 건물의 만약 50%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라면 네네. 35원만 대출하기 위해서는 그쵸. 15원의 대출을 회수를 하거나 부동산도 그런 마진콜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오피스는 워낙 건물이 네네. 단위가 커서 그런데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이제 공매, 경매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만약에 은행에서 담보를 받았는데 그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당연히 경매에 넘어가는 네. 예, 마진콜을 당하게 되죠. 아. 더욱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담보 비율을 뭐 140%, 120%에 잡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예, 더 쉽게 가격이 물론 변동폭이 주식이나 이런 기타 자산보다는 변동폭은 작지만 네. 뭐 마진콜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은 그럼 언제 어떤 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공실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금융자산처럼 실시간으로 그 담보 가치가 내려가면서 안 됩니다. 이제 마진콜 뭐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청산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때 언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부 자산운용사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네. 건물을 자기 돈으로 100% 주고 사면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이제 구입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운용사들, 법인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은행에서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진콜을 요구하거나 네. 혹은 자본을 더 유입을 시켜야 돼서 자본을 넣어서 그 자산의 리츠나 자산의 자본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아파트랑 동일한 원리입니다. 네네. 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파산이 일어날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네.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도 사실 미국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장 수익 증권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심지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리츠들이 네네.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네. 뭐 리츠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리츠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무슨 리츠 뭐 예를 들어 리얼티 인컴이 됐건 아니면 뭐 그 뭡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의료 뭐 이 리츠가 됐건 우리가 투자했던 리츠의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어떤 자산 운용사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건물을 매각하게 되고 내지는 아니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자산을 팔면서 여기다 자본금을 쏴 넣게 되고 하면서 터지게 되는 뭔지 모를 문제점들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같이 묶여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리츠도 그러니까 건물도 하나하나의 주식을 보면 기업하고 동일한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부채보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이거를 파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데 상업 부동산이 지금 이런 공실률로 인해서 25%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해 있습니다. 네네. 아직은 굉장히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파산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뭐 건물마다 다르겠지만 심지어 이제 공실률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아하. 시장이 좀 그걸 우려하는 것 같고요. 우려하고 있는 예. 게 네. 문제는 단순히 파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LTV가 떨어지면은 추가 자금을 유입을 하거나 추가 마진콜을 당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추가 대출을 안 해주겠죠 은행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더 경색이 될 수 있는 이제 악순환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시장의 우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가 중소형 은행들이 하고 있고요. 네. 예. 중소형 은행들의 전체 대출의 한 43%가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실률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LTV가 하락하게 되면 이런 악순환이 올 수는 있으나 부동산이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고 또 오피스 같은 경우엔 공실률이 막 40% 50% 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이제 too serious to fail이라고 해서 이거는 터지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최근에는 이제 번지면서
이제 주말 포함해서 어제 오늘 시장에 좀 화두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중소형 은행이라 그랬잖아요. 예. 혹시 그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이름들도 다 나왔어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높다라는 어, 것만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떤 은행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건 아직 안 예, 나왔고. 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심리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 위험한 거 아니야? 저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와중에 그렇죠. 도이체방크가 터졌고, 도이체방크가 또 하필이면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네? 이런 게 터졌고, 그러고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줬어. 지금까지는 대출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건 아니었잖아. 근데 이건 대출이야. 무섭네. 약간 이런 식의 심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뭐 플라시보와 노플라시보 얘기를 했는데 아, 일어나지 않을 우려를 계속 우려하면서 현실화되어 갈까봐 걱정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우려는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네. 예,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판으로 인해서 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예, 게.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려는 되나 과한 우려는 하지 말자. 어, 예. 그래서 이 공포 영화 보시면 네. 공포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공포. 공포 영화는 제일 싫어하는 게 놀래키는 걸 제일 그렇죠. 싫어요. 예. 아니, 무서운 건 봐요. 예. 무서운 거 보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일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자, 아무튼 무서운 거 보는데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너무 싫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는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네. 무섭긴 무섭거든요. 그쵸. 예. 약간 이런 것들도 공포 영화처럼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굉장히 작은 확률인데 네. 일어났을 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심리를 좀 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예. 그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뭐 과한 우려다로 보여지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많은 중소형 은행들이 묶여 있다 보니 네. 예,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무섭기는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뉴스는 계속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심리를 보면 네. 이제 우려가 우려를 키우는 시장인데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이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이제 요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가져왔는데 예. 불과 이 SBB 이제 그 지방은행 사태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물가와 금리와 통화 정책과 경기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가가 곧 잡힐 거야. 그러면 통화 정책 금리도 곧 다 오를 거야. 네. 그런데 경기가 좋아. 네. 노랜딩이야, 연착륙이야, 막 으쌰으쌰 하반기에 막 정고점 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빵 터지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금융시장이 더 긴축이 되니까 더 우려가 올 거야. 위험이 더 터질 거야. 금리를 내리면 커봐. 경기 침체잖아. 네. 금리를 내린대.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물가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대. 그럼 또 힘들어진대.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내리니까 좋아야 되는데 커봐. 소비가 둔화된대. 침체가 온대. 네. 이러고 있고요. 경기는 모두가 하반기에 침체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물가 통화 정책 경기가 약간 우려를 통해서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공포 영화 같은 우려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시장의 테드 스프레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지표들의 우려보다는 심리적인 우려가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상태인지는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거기서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 가볼까요?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예. 뭐 실적에 대한 기대는 다들 없다라고 합니다. 두 분기 연속 적자일 거고 지난 분기도 한 2,600억 적자, 하이닉스가 한 1조 8천억 적자. 네네. 뭐 이번 분기 적자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던스 과연 하반기에는 재고가 좀 줄어들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를 보면 이제 DXI 지수라고 해서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 현물 가격에 디램 칩 이 수량하고 가격을 높여서 간단하게 보기 좋게 네네. 디램의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뭐 지속 하락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요. 반도체 재고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다 이런 이제 애널 자료나 기사들이 많은데요. 네네. 지금 반도체 재고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 PC, 노트북을 만드는 이제 셋업체들의 재고도 많은 게 이제 문제이고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과거에 많이 쌓였을 때가 이제 8, 9주 정도의 재고가 쌓였었는데 네. 지금은 한 15주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 역사상 최고의 재고 사이클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수요업체들, 그러니까 셋업체들의 수요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감소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증가하곤 했었는데 네. 지금은 작년 5월부터 줄어든 셋업체들의 수요 감소가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 증가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 이제 감산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 인위적인 감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 뭐 감산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네. 뭐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역성장으로 마이너스 한 5% 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반도체가 이제 언제 돌아설까에 네.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고 가이던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과거 역사를 보면 ISM 제조업 지수하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동행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선행 지수나 즉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거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설 때 주가가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밑에 이 차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가져왔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하이닉스 이제 PBR 배수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 특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거의 동일한 네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를 이해하기 쉽게 하이닉스를 가지고 마이크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PBR 단으로 0.8배 이하에서 사면 네. 무조건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무조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PBR이 한 1배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턴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3월 3일 날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네. 4월 3일 날 그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셋업체들도 재고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턴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상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올해 감산을 했고 올해 생산 설비도 증설 안 했고 내년에도 생산 설비가 증설 안 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생산 능력은 이제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쵸. 거고요. 재고가 급격하게 이제 하반기에 소진되기 시작하면 네. 세트 업체들은 분명히 내년에 재고가 없을 테니 오히려 또 재고를 먼저 사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면에서 경기만 돌아선다면 또 네. 반도체 재고는 현재 뭐 15주 정도의 역사상 최고의 재고이지만 또 빠른 속도로 좀 소진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경기가 돌아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갈리고는 있거든요. 네네. 요즘에 시장 뭐 경제학자들이나 네. 애널리스트들을 보면 작년 12월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침체 온다고 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오히려 뭐 역성장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지금 뭐 SVB 사태로 이제 은행들이 자금이 좀 경색되고 또 뭐 아까 대출 문제도 얘기했지만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처분 소득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소비 심리도 많이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의 역효과, 이제 자산이 떨어지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GDP가 역성장이 나올 거고 2분기, 3분기 역성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돌아서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올해 내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위적 감산과 비인위적 감산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준비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챗 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투자가 많아질 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GPU나 이런 게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 D램이나 이 랜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가 또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좀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향 세트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았는데 2020년부터 미국에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북미에 짓고 있다 보니까 북미 쪽 이 매출 비중도 요즘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 이제 매출도 봐야 되는 거고, 챗 GPT 같은 경우도 아직 수익화 모델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챗 GPT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뭐 2달러 하던 게 1달러 되면은 하나 쓰던 걸 두 개 쓸 수도 있으니까 수량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볼륨 매출액은 결국은 경기가 돌아서야지만 메모리는 돌아설 수 있다. 고 보여지는데 싸긴 하다. 근데 비메모리처럼 뭐 엔비디아, AMD처럼 비메모리처럼 조금 성장성에는 아직은 조금 노란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싸긴 하니까 사서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데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를 봤는데 결국은 이들도 재고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다의 방점을 한번 찍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반기 수요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를 가이던스를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또 국내까지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에서도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좀 반등이 나타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게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들의 전망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마이크론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